오늘은 약간 머리가 아픈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간단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머리가 아픈 건 아니지만, 주식시장에 그 충격이 있을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야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중에서 그런 이슈가 일어난 것들을 쭉 말씀을 한꺼번에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리하려고 동영상을 찍는데요, 오늘은. 일요일날 중국의 그 제조 PMI 지수하고 비제조 PMI 지수가 나왔는데 예측치보다 더 적게 나왔어요. 두 개 다. 그리고 최근 추세를 보면 속도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50이 기준점인데 경기 확장 기준점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비제조 PMI 지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왔어요. 이거는 그 코로나 팬데믹이 막 횡행하고 있는 유럽하고 미국하고는 전혀 다른 패턴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조업 쪽은 굉장히 좋고, 물론 소비자 그 가격 쪽은 비제조업 쪽은 그렇게 그 서비스업 쪽이죠. 그쪽은 좋게 나오지를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밑에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가격 심리도 마찬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제조업 비제조업 다 좋으니까 말할 나위가 없고 가격 심리만 안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은 그 전 세계에서 코로나를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좋은 거죠. 오히려 국내가 경기 선행 지수가 계속 밀려 올라가고 심리 지수가 또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특이해요. 중국이 왜 이럴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나름 그냥 생각한 겁니다. 이 부분은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제 생각에는 이게 가계 지원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한 난리칠 때 그때 정부에서 가계 보조금 일정 부분 준 거 이외에는 그 뒤로는 현금 살포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로 기업 중심을 서포트하는, 그러니까 생산 중심을 서포트한 거죠. 소비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초반에 이제 잘 달려 올라왔고 빠른 속도로. 그리고 이제 가계 소비, 비제조업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일정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충격을 받지 않은 영역들이 있죠. 그런 쪽이 이제 뭔가 계속 폭발적으로 소비를 양산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었는데, 작년 12월 달 그 베이징 관련해서 뭔가 쌩 난리를 칠 때가 있었죠. 그 이후로는 갑자기 급속도로 밑으로 꺼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유럽이나 미국처럼 난리를 쳤던 지역은 보조금들을 살포하면서 잘 떠받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가계에 현금 살포를 하는 부분에서 이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액션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이는 이유는 여기 보면 이제 개인 소득이거든요. 실질 개인 소득인데 이게 정부 보조금 같은 것들을 제외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패턴이 급등했다 계속 내려가고 있죠. 1월 달에도 여기 보면 내려갔습니다. 추세적으로. 그런데 보조금을 제외하지 않은 가계소득은 실질이던 명목이던 간에 여기 보시면 2월달 12월 이후에 1월달에 급등했잖아요. 그죠? 이게 다 보조금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조금을 빼고 나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계에 뭔가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경제를 떠받치는데 분명히 영향가가 있다는 거죠. 물론 미국 경제에 보면 언택 때문에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본 기업들이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돈을 번 건 그 돈을 번 그게 충격을 받은 가계 쪽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용을 늘린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경제의 한 축인 가계 소비가 약간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지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사실 지금은 그 국가 부채나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양보하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적정수에서 잘 조율을 해야 되겠죠, 일단. 여하튼 그래서 이걸 대규모로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려고 하는 과정에 인플레이션 논쟁이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대규모로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확장 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정 수준 유발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은 단기간에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관점에 대한 생각이죠. 그런데 최근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이런 논쟁에 불이 붙고 있는 거죠, 더. 그러면 이게 시장에 충격을 현재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사실. 일단은
유가하고 구리 가격이거든요. 이 캔들 차트가 이게 유가입니다. 이게 구리 차트고, 유가는 사실 가격 추세를 놓고 보면 높지 않은 수준인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던 이유는 텍사스 쪽에 기후 문제로 뭐 에너지 생산의 40% 정도가 밀려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이 굉장히 빨리 치고 올라갔는데, 이 치고 올라간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첫 번째는 그 칠레 구리공산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공급 충격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전기차나 에너지 쪽에서 구리의 수요량이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온 데다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대규모로 인프라나 이런 쪽에 관련된 그 정책안들이 나와서 원자재 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다, 원자재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주동성이 풍부한 투자 자금들이 원자재 쪽에 줄을 대기 시작했다, 이런 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과연 이런 추세를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원자재 공급 충격이 저희가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그게 오일 쇼크 때입니다. 오일 쇼크 때를 보면 이걸 봐야 되겠네요. 이게 오일 쇼크 때거든요. 이게 구리 가격입니다. 이게 원자재 가격입니다. 이게 석유 가격. 근데 이제 석유는 일정 수준 묶여 있었습니다. 계속. 근데 중동 국가에서 오펙이 원자재 오일 쇼크 1차 때 한번 밀어 올렸고 2차 때 밀어 올렸거든요. 근데 이때 가격을 급등시켰던 이 에너지원은 사실 경제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죠. 하물며 그 가게에서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료를 떼야 되고, 공장에서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물건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셌었죠. 근데 이거는 공급자들이 인위적으로 공급을 조작해서 만들어낸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이에요. 두 번째 원자재 가격의 폭발적인 슈퍼사이클은 이때 일어나는데, 이때는 중국이 대규모로 원자재를 쓸어 담으면서 그 너도 나도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쓸어 담았겠죠. 서로들 다 자기들도 비싸지니까. 그럼에도 그런 현상 때문에 밀고 올라갔을 때인데, 이때를 잘 보면 여기 보시면 일단 요거는 언제 쓰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여기 중국의 소비주도형 성장 전략 평가에서 이분들이 쓰셨습니다.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에서 쓴 자료인데, 이 내용 중에 여기 보면 중국은 2001년도 WTO 가입 이후 2007년까지는 투자와 수출에 의존한 고속성장을 달성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이후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에 나온 자료인데요. 경제보상금에 관련된 얘기인데,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노동합동법은 기존의 경제보상금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예전에 중국 쪽으로 노동력이 싸서 저임금 노동력으로 이제 중국으로 기업들이 많이 넘어갔죠. 그런데 2007년 하반기인가요? 2008년도 전인대인가? 2007년도 전인대인가? 그때쯤에 외국 기업들이 그전에는 퇴직금을 정산해 줄 의무가 없었는데 그거를 법제화해서 의무화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고도성장, 수출과 투자로 고도성장을 해서 기업 쪽이 굉장히 팽창이 커져서 불균형된 경제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속칭 농민공이라고 하는 그런 가게 쪽이나 이런 쪽에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근로자들의 권익을 증가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움직임이 이미 2008년도부터 있었는데, 근데 2008년도에 글로벌 링이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잠깐 뒤로 밀렸다가, 그래서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2011년도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2011년도 즈음부터 다시 보면 2011년도는 중국 경제 발전 방식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되는 5개 5개년 계획의 새로운 획인데, 이거는 중국 12차 5개년 계획의 평가와 시사점 김하섭 연구위원께서 국제산업협력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계획은 내수시장 확대. 내수시장을 확대하려면 근로자들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녹색경제, 요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막 투자 중심, 수출 중심의 혹은 중화고업 성장 중심 이런 것들 SOC 투자 중심에서 결과적으로는 소비재 쪽이나 이런 쪽으로 바꾸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GDP 성장률을 보면 중국이 99년도 이후에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쭉 해서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 성장률이 높아졌죠. 그 뒤에 글로벌 금융위기 맞고 다시 반등했다가 그 다음엔 밑으로 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이때는 중국이 인위적으로 원자재를 싹 다 쓸어 담을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움직임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이때 원자재 가격은 급등했지만 이때 골디락 상황이었습니다. 골디락 상황이 뭐냐면 경제는 팽팽 도는데 물가는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팽창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안 올라가는 골디락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유발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그거는 지금 논제와는 좀 다른데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지금 상황은 뭐가 다르냐? 지금 현재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어쩌면 70년대에 있었던 오일 쇼크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공급 충격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때하고는 다른 거죠. 공급 충격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공급이 인위적인 게 아니고 인위적이지 않은, 예를 들면 페루의 광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게 아니죠. 어쩔 수 없는 거고, 텍사스의 원유 생산,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율이 뚝 떨어진 것도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인위적인 것에 의해서 올라갔던 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요소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그런데 수요에 대한 폭증이 있겠느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중국 쪽에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 쪽처럼 대규모로 수요가 집중화돼서 밀려 들어와 가지고 이게 계속 추세를 타고 올라가겠느냐? 그럴 조짐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구리가 가격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리했던 뭐 공급의 충격, 그다음에 전기차나 에너지 자원에서 쓰겠다는 구리의 생산, 그러니까 사용량 증가 플러스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 원자재 가격을 밀어 올려놨기 때문에 전 조정 국면에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이제 2000년대에 보였던 추세 상승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이런 생각,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칠레나 이런 쪽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잠잠해지는 게 도대체 언제일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쪽에서 있는 국가들만 백신 투여율이 높지, 다른 지역은 뭐 백신 투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진행이 되려면 진짜 내년 하반기나 돼야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얘를 밀어올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존재하죠. 하지만 구리 가격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이 과연 정상이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계속 드렸던 풍산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고 계속 한 발 물러나서 보고 있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인데, 여하튼 개인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과거 2000년대에 보였던 이런 폭발적인 상승 국면을 계속 유지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예요. 다만 중요한 거는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반도체 수급이 어렵고, 그것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생산 이런 것들이 안 좋다거나, 혹은 반도체 가격이 급등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최종재에 대한 가격을 올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노트북, 핸드폰, 그다음에 자동차 가격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오뜨기가 여러 가지 생필품 관련된 가격을 올렸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확산 국면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반영하지 못했던 가격이 물가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갔을 때 주식시장이 이거 경제가 수축되는 거 아니야라고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겠느냐? 올라간다는 원자재에 얹혔다가 얹히는 게 낫겠느냐? 주식에 얹히는 게 낫겠느냐? 이런 논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는 들여다볼 필요가 없죠, 주식이. 왜냐하면 동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일 쇼크가 났을 때, 그때가 이때거든요. 인위적으로 공급 충격이 있었을 때, 이게 또 차트가 줄어들었네. 인위적으로 공급 충격이 있었을 때, 잠시만요. 차트를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이제 이거는 유가고요. 아까는 월쇼였는데 이거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러면 공급 충격을 받았을 때 원자재 가격하고 주가는 어땠느냐? 1차 오일 쇼크 때는 경기가 정점을 지나는 시기였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유가 급등하면서 경기 수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래로 곤두박질 쳤는데 쭉쭉 그 다음 국면에서는 사실 경제가 유가를 잘 커버하고 확장 국면을 진입했었거든요. 그 추세를 따라서 계속 올라갔어요, 유가가. 그러니까 주가가. 그리고 유가 또 튀었지만 같이 이게 쓸려 내려가면서 주가는 내려가고 유가는 좀 버텼죠. 그럼 이제 선택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기가 수축될 거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을 들고 주식에서 포트폴리오 줄이고 원자재로 들어가? 근데 이런 생각을 하려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건 인위적으로 공급을 조작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인위적 공급 조작이 아니고 일시적인 공급 조작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공급 부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경기에 압박을 가하면 주식시장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을까? 예, 내려올 수 있죠. 그 시점에 내가 그냥 원자재를 잡을까? 아니죠. 만약에 원자재를 잡았는데 그 일시적 충격이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는 경우에는 이게 너무 높다는 생각 때문에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유가를 그러니까 원자재를 잡고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인위적인 거고, 이거는 통제할 수 없는, 이게 누군가 통제하지 않는 그런 그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충격을 받는다면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게 될 건데, 그때 떨어진 주식시장을 받아서 경기 확정면을 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과거하고는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다. 1, 2차 오일 쇼크처럼 인위적인 공급 충격은 아니고 코로나나 기후와 관련된 일시적인 공급의 충격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밀어올리는 게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중국의 쌍끌이처럼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향후에도 이런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물론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나 이런 쪽에서 뭐 3-4배 정도 되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 해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는 주로 기대감, 그러니까 그 원자재의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과 유동성이 풍부한 것에 의해서 투자 자금이 들어간 그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요인이 잘 반영되는 게 사실은 금이거든요. 그래서 금 가격도 실물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원자재 가격하고 움직임이 패턴이 똑같아요. 여기 보면 70년대에 확 밀고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2000년대에 확 밀고 올라왔죠. 그런데 최근 금 사이클은 원자재하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원자재 슈퍼 사이클을 예측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 맞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뭐 국채 가격 급등이나 어떤 다른 재반 여건을 만들면서 주식시장이 조종받으면 그 조종받는 과정에서 저가로 주식을 매집해서 들고 있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향후의 추후로 주식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조종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리고 조정이 깊어지면 제가 다시 제롬 파월이 등장할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런 것에 의해서 다시 충격을 딛고 올라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인플레이션 유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비율의 일정 부분은 항상 현금을 보유를 해서 들고 가시는 전략을 항상 피셔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바닥에 사서 올라간 다음에 그 주식 포지션 비율이 늘어나면 주식 포지션 비율을 줄여서 현금 포지션을 늘리는 이런 전략을 펴서 향후에도 충격을 받을 때 주식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반복적으로 취하는,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데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다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거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